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이코노미 양극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번 토픽 중에 하나이거든요. 정책에 순응하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제 내수 소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금리 인상 한국에서 물론 먼저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B2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B2를 한 뭐 26조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엄청난 투자 금액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그게 결국 매도를 부르면서 네. 하락 요인으로 오는 건 아닐까. 네. 이런 걱정도 생기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직접적으로 주식시장하고는 약간 장기적인 거지만 중장기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의 시장, 내일의 시장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이요. 요번에 한 8% 조정 보였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다시 또 극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소위 위기가 발생을 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스템 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가 발생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요 얘기를 지금 찬찬히 조금 길더라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융 시스템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면 아주 사소한 트리거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 트리거가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 머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머지? 네. 머지 포인트? 네, 머지 포인트. 저도 처음 봤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머지 포인트가 지금 있는데 이런 거래요. 어저께 잠깐 봤는데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현금 80만 원 주면 100만 원을 포인트를 줘서 이 포인트를 갖고 음식도 사 먹고 뭐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0% 할인되니까 우리가 상품권 사듯이 상품권 그렇죠.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수천억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머지 포인트 줄 테니까 나 현금 도로 돌려줘. 이렇게 하니까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 돈 돌려줘 했냐면은 이걸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또는 전자상거래 포인트 그 몰에 가서 이걸 살려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이걸로 이제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거 돌려줘 그랬더니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금융 시스템을 잘 생각했을 때요. 은행, 아주 대표적으로 은행을 얘기해 볼게요. 한 은행에 100억이라는 돈을 100명이 1억씩 다 맡겼어요. 1억씩 다 맡겼어요. 그럼 은행이 100억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100억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서 일부 자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갚아달라는 사람, 돈 달라는 사람 줄 수도 있고, 또 넣을 수 있는 사람 넣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1억씩 맡긴 1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몽땅 다 내 돈 돌려줘. 이게 뱅크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돈 돌려줘. 그러면은 은행은 이거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 다른 데서 수혈해서 국가나 어디서 수혈해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뱅크런이 발생되면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비슷하게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1금융권이든 증권회사든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제가 약간 겁나는 게 신용대출을 이제 연장을 안 해주고 이제 갚아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은 연봉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준다고 하고 연장 안 해준다고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안 해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용대출을 1억 5천원 받았는데 내 연봉이 1억이야. 5천만 원 더 넘었어. 근데 연장을 해주지 않고 요번에 갚으라 그래요. 만기에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만기에 갚아야 되는데 딴 데서 빌려야 되는데 딴 데도 다 이제 스톱된 상태예요. 그럼 이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주식 팝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화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데가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 주식을 팔고 또는 유동화 자산을 파는데 유동화 자산으로 다 안 돼. 그러면 이제 부동자산으로 가는 거죠. 부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아주 단순하고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금리 인상하고 지금 걱정을 하셔서 말씀해서 저도 요즘 걱정이 돼서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선제적으로 또는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산가치들이 너무 올라서 이걸 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외곽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건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산 가치가 급등한 것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것이 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정말 뭐라고 그러죠? 벌레 잡을래도 초가 잠깐 나 태운다고 잠깐 부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정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이걸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반론자들이 또 댓글에 욕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빼고 주식시장 안에서 보면은 주식시장 안에서만 본다면 주식 투자자 입장만 본다면 다른 거 빼고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자체를 함으로써 그리고 시중에 금리가 올라오고 대출을 만기에서 연장해 주지 않고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지금 아까 처음에 걱정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걸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돌면서 여기서 계속 회수했다가도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흐름이 어느 순간에 조그만 곳에서 좀 맞기 시작을 하면 그건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뭐 한 차례 금리 인상했고 그리고 대출 좀 맞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시장에서 걱정하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걱정은 약간 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이것이 조금 더 그 강해지는 지금보다 강해지는 어떤 예. 조치들이 나왔을 때는 네네.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네네. 뭐 정치적인 뭐 다음 선거도 그렇고 네. 이슈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어떤 네네. 정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네. 이게 이제 또 컨센서스니까 네네. 더 강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게 또 시장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시장은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주식이 많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주식 투자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동조를 하면서 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고 또 그 반대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이거 나중에 있을 그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그런 짓을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한테 파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회수 안 하고요. 시장에 줬던 돈을 쭉 1,200억 달러 주던 거를 1,000억 달러만 주겠대.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2014년, 2015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 했어요. 디폴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사이에서 그냥 뭐랄까 변동성 요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한국에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저는 제가 아는 게 거기뿐이니까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하는 부분은 향후에 거시적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고 이론적으로 하더라도 그냥 주식 투자하는 제가 그냥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 제가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저 일반 투자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을 뭐 생각은 다 있겠죠. 네네. 오피니언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이런 관점에서 네네. 중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네. 그런 준비 혹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 저녁인가요?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 잭슨홀 미팅이요? 잭슨홀 미팅. 뭐 큰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다음 뭐 9월 달에나 있을 것이다. 뭐 이게 보통 시장의 생각이긴 한데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제스처 미팅에서 야 이거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시장이 이제 큰 충격 받는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점차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야 이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되고 있고 경기 지표 둔화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심플합니다. 되게 심플해요. 돈과 실적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경기 지표 둔화되는데 테이퍼링 강하게 한대. 이러면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 둔화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변이 바이러스도 확진되고 경기 지표가 둔화되니까 아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래서 반등 준 겁니다, 시장은. 근데 어떻게 될지 조금 열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들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갖고 일개 직원이 제가 뭐 거기까지 놀라겠습니까? 네, 연준위원을 뛰어넘어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상식 수준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기와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요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저는 한 가지 관점을 더 보는데 뭐냐면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9월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9월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잭소널 미팅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세계 경기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잭소널 미팅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강력하게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악재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 논의하는 거고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요. FOMC 회의가 있는데 향후 FOMC 회의를 9월에 앞두고 그리고 9월까지는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제 생각하는 겁니다.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연설이 언제 하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합니다. 우리 시장 다 끝나고 이번 시장 다 끝나고 금요일 밤에 이제 잭소널 미팅에 대한 결과 연사를 하거든요. 이때 실제로 테이퍼링의 논의가 어느 정도 강도로 있는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파월 의장의 입에서 강력하게 테이퍼링을 얘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번에 그 잭소널 미팅의 잭소널 컨퍼런스의 토픽 중에 뭐가 있냐면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토픽 제목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매크로 이코노미 폴리시 in uneven economy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uneven이니까 서로 평등하지 않은 이코노미 양극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게 요번 토픽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의 인프라 정책이 이번에 나왔죠. 이거 거의 대부분 도로 항만에 있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렇죠. 이 돈은 거기다 다 쓸 거거든요. 근데 3조 5천억 달러의 이제 다음에 있을 예산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에 뭐 한 가족 부모 또는 미혼모 또는 아이들 키우는 양육 그리고 소득이 낮은 데들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팬데믹 때 개인들한테 돈을 직접 주었듯이 이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직접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중에 돈이 다시 또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물론 한 방에 풀리지는 않지만 시중에 다시 풀리는 거거든요. 시장은 이 양쪽을 다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강력하게 이 목소리가 강력하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장이 이제 시장 측면에서 와볼게요. 시장은 야 별로 크게 얘기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올랐잖아요, 이미요. 올랐으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은 야 테이퍼링 거론을 하네? 그러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거론을 안 해. 안 해도 이미 거론 안 할 거로 생각하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그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 영향 역시도 저는 단기적인 영향이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막 꼬꾸라지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기적인 영향일 거고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는 아마도 상당히 이 유화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우리 보통 MMT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현대화폐 투자 네. 이론.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의 역할은 끝났고 네. 앞으로는 미국 재무부의 역할이 네, 그렇습니다. 커질 그렇게 것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제닛 옐런 네. 이 장관의 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핵심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까 봐 그러는데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은 누구랑 계속 대화를 할까요? 파월 의장은. 옐런 장관하고 계속 옐런하고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연임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회의를 계속 해보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거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좀 여기서는 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줄이면 또 시장은 영향 받을 거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옐런 장관한테. 그 옐런 장관하고 이제는 행정부의 문제에 이제 도달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의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금융정책은요. 금융정책은 회의 딱 끝나면 땅땅땅 하잖아요. 땅땅땅 하면 돈을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돈이 다음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외부 시차, 이걸 내부 시차, 외부 시차라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푸는 거라서 결정을 빨리 하지만 이후에 긴 시간 동안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재정정책은요. 결정이 굉장히 길어요. 의회 통과 다 해야 되잖아요. 결정이 굉장히 긴 내부 시차가 길고 결정이 딱 나면 집행하는 건 바로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외부 시차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월 의장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할 것 다 했다. 앞으로도 지금 유동성 풍부하게 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긴축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제 해.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옐런 장관이 거기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그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이런 걱정이 생긴다면 야 그러면 연준에서는 요 정도 좀 해줘. 이렇게 조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떨 때는 이게 부각되고 어떨 때는 이게 부각되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긴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동안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의 양극화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그 규제하는 맞습니다. 그 가장 기본 원칙에는 예. 그로 인해서 작은 사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플랫폼 때문에 이거로 이제 해결책을 찾은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는 그런 어떤 소외된 지역의 어떤 사업 돈을 풀면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러한 방향을 그 뭔가 1조 달러 이게 뭐 의회 통과 최종 통과가 되고 추가적인 어떤 이 안이 나왔을 때 이건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이 우리 호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계속 돈을 푼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때 부각될 수 있는 섹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게 부각될까요? 이제까지 이번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반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1조 달러는 인프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인 우리 생각하는. 그래서 인프라가 1조 달러 얘기 나오자마자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다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책들을 보면요. 처음에 친환경 정책 얘기했거든요. 태양광, 풍력, 전기차 엄청 올랐습니다. 이미 얘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조 달러 얘기할 때는 인프라 얘기했을 때는 도로, 항만, 철도 막 이런 거 얘기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계 뭐 이런 것들도 올랐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얘들이 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3.5조 달러는 이제 부의 양극화를 이제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내수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중국 얘기는 좀 그렇지만 잠깐 단히 언급을 드리면요. 중국도 이번에 정책 발표를 바꾸면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고령화 대응, 기술 자립, 탄소 중립, 공동 부유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서 중국도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수출 주도 기업 성장 위주에서 소비 주도 평등 소비 위주로 바꿨습니다. 이거 아직 정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이런 정책으로 갔고 미국도 이런 정책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세계가 수출 주도형이었고 그리고 고성장 위주여서 이제 평등 이제 성장 그리고 소비 위주로 자꾸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관련됐다면은 그동안에 그래도 부각이 많이 안 됐던 그동안에 부각이 많이 됐던 거는 뭐 친환경도 부각이 됐고 ESG 부각됐고 뭐
성장주도 부각됐고 가치주도 부각됐고 다 부각됐고 언택도 부각됐고 또는 뭐 컨택도 부각되고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이제 물론 구조적 성장주는 계속 밀 겁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얘기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오를 거지만 전체적인 지금 정책에 지금 질문 주시는 답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정책에 순응하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제 내수 소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미국의 내수 소비. 근데 이것은 사실 글로벌리 이제 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자국의 어떤 그렇죠. 경제를 챙겨야 되니까. 그럼 한국도 내수 소비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